자, 이번 강의는 AD보드의 대표적 고장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D보드의 주 전원부에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죠.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우리 두 가지 형태를 쓴다고 그랬다. 뭐라 그러면 5단자 형태, 다리가 5발 있는 5단자하고 다리가 이렇게 8개 있는 SOP 8핀 타입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현재는 이제 요 다리가 8개 있는 SOP 8핀 타입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시볼트를 받아서 내부 발진 회로를 통해서 스위칭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데, 그 아웃풋은 직류 형태가 아니라 맥류성의 교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와 LCP타를 통해서 5V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5V를 이제 우리가 보조 전원부, 즉 최종 부하가 필요한 스케일러, MCU, EPROM, 사운드 칩이 필요한 전압 VCC를 공급하기 위해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안에서 즉 스위칭, 즉 발진과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다리가 비록 8개 나와 있지만 안에 회로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TR도 들어가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 회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은 오래가 되면 용량 감퇴가 돼요. 영구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자 용량 감퇴가 되는 거죠. 용량 감퇴가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정하냐? 전기전자 기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연 저항을 테스터 저항 모드로 놓고 저연 저항을 측정해서 이것이 용량 감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소자 간에 스위칭하고 막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내부 쇼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쇼트가. 그랬을 경우는 쇼트가 된다 그러면 얘가 발진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쇼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절연 저항 측정해서 우리가 쇼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 자체 분량은 아니지만은 2차 측의 어떤 2차 측의 어떤 쇼트가 돼서 이 아웃풋으로 발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보통 보면 2차 측에 연결되다 보니 뭐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맥류성이다 보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5V를 만들어내는데, 뭐 쇼트키 다이오드가 예를 들어서 쇼트가 됐다. 그러면 이제 발진할 수가 없겠죠. 왜? 피드백이라는 단자가 감지를 한 거죠. 쇼트가 됐다면 야, 2차 측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진을 하지 마 하고 얘가 발진을 중지를 하는 거죠. 발진이 중지되면은, 그죠? 이 내부에 스위칭 신호를 안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아웃풋으로 어떤 전압을 출력시키지 못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용량 감퇴라고 어떤 우리가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진행성 불량으로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절연 저항 측정해서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일을 많이 하는 쪽에 보면 고장이 좀 많이 나요. 보통 보면.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주 부호조 전원부 쪽에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죠. 우리 많이 쓰는 게 뭐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죠.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하고 LDO 레귤레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LDO 레귤레이터는 입력과 출력의 전압 차이가 별로 없는 쪽에, 즉 소수점 단위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5V를 받아서, 그죠? 1.8V를 다운시킨다든가, 또 3.3V를 다운시킨다든가, 2.5V를 다운시키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연결되는 소자가 스케일러다 그러면 얘는 VC자는 1.8V 줘야 동작한다 하고 제조사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MCU다 그러면 3.3V 해야 된다. 이 근처에 주전원부에서 5V를 받아서 3.3V를 다운시켜서 이쪽에다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막바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레귤레이터 앞단과 뒷단에는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다. 왜냐면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도 다리는 비록 3개 나와 있지만 안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이 출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가 나와요. 이런 노이즈를 출력해서 콘덴서 한번 잡아주고 또한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입력중에 왜 연결되어 있냐? 이쪽에서 주전원부에서 5V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콘덴서를 거친다고요. 그럼 여기도 노이즈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노이즈를 한번 간단하게 해서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해주는 두 가지의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입출력단에는 반드시 콘덴서를 거쳐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이 레귤레이션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얘도 뭐냐면 오래되면은 다리는 3발 나왔지만 안에 회로는 좀 여러 개의 복잡한 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오래 쓰면 용량 감퇴가 되겠죠. 또 얘는 뭐냐면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 손실이 많이 발생된다. 열이 많이 발생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 감퇴는 뭐 작용되는 거고, 이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죠? 열 손실이 많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용량 감퇴는 되지만, 그죠? 어떤 열이 많이 나면 또 내부에 이런 회로들이, 열을 받아서 쇼트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쇼트, 내부 쇼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유관 검사를 하게 되면, 요런 이제 레귤레이터들은, 얘가 열을 받으면요, 여기가 좀 구리 성분으로 돼 있어요. 여기 단자들이. 도금을 해 놓은 거죠. 흰색, 우리 눈에는 아주 깔끔한 흰색으로 보이지만 이게 열을 받으면 얘가 보라색 비슷하게 거무딕틱하게 이게 변해 있어요. 이 다리들이. 얘는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미 반사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PC 기판 뒤를 뒤쳐보면 뒤에가 많이 깊한데 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특히 그 열로다가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장이 많다. 그래서 TV나 아니면은 AD 보드 쪽에 보면 리니어 레귤레이터 분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죠. 절연 저항도 측정하고, 그죠? 그죠? 자, 콘덴서. 얘는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죠. 이놈들이. 정전 용량 감퇴는 물론 제가 수도 얘기지만 있어요. 그죠? 겉은 멀쩡해더라도 오래 쓰다 보면 용량 감퇴가 된다고 그랬죠. 정전용 감퇴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칩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게 쇼트들이 좀 많이 발생해요. 특히 패널 보드에 보면 쇼트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애를 먹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AD 보드에 새로 등장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랬죠. MCU, EEPROM, 스케일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좀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이 MCU, EEPROM, 이 스케일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디바이스 분량은 이렇게 많은 그 소자들은 아닙니다. 이 MCU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전자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운영체제,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얘가 손상이 많이 돼요. TV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ISB 지그를 통해서, 그죠? 이 안에 있는 펌웨어를 읽거나 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EEPROM도 마찬가지예요. EEPROM은 뭐라 그랬죠? 안에 모니터 드라이버, 쉽게 생각하라 그랬죠? 모니터 드라이버가 들어있다. 그 모니터 드라이버는 EDI 정보라고 얘기했죠. EEPRO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니터 드라이브 EDI 데이터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MCU라든가, 그죠? MCU라든가 EEPROM 같은 경우는 이 손상이 되면 저 운영 체제라든가 모니터 드라이버랑 이 손상이 되면은, 그죠? 문제가 생기죠.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MCU에 들어있는 펌웨어는 운영 체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데스크탑 PC 쓸 때 브루스 스크린 나거나 뭐 어떤 자꾸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머릿속에 그냥 포맷 해버리자. 그래서 운영체에 다 설치하죠. 그런 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EPROM EDI라는 PC, 우리 데스크탑 PC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 드라이버, 그죠? 모니터 드라이버라든가 사운드 드라이버 손상되면 뭐예요? 제대로 이 소리도 안 나고, 그죠? 어떤 그래픽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때 우리가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주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손상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죠? 이런 증상은 아주 다양한 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축적되겠죠. 그래서 이건 EEPROM 분량이네. 요거는 뭐 롬 분량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이제 처리를 하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런 걸 바로바로 잡아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리를 할 때 이 파형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파형이 비정상인데, 그죠? 클락하고 데이터를 측정했더니 비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시리얼 데이터하고, 그죠? 시리얼 클럭하고 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그런 분량이 있다. 스케일러는요, 실질적으로 뭐 얘가 뭐 많은 분량이 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입력 쪽에 그 영상 신호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LVDS 신호에다가, 그죠? 30핀 LVDS 케이블 갖다가 파형을 측정해 봤더니 파형이 안 나와. 그렇다면 얘가, 내부가 쇼트가 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얘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왜? 여기서 영상 신호를 받아서, PC에서 영상 신호를 받아서 내부에서 가공을 해서 LVDS 신호를 만들어서 이쪽 케이블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신호가 안 나온다?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얘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다 하고 이제 파형 측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다리가 이거 QFP 타입이죠. QFP 타입. 전자소자 QFP 타입 뭐라 그랬어요?
리드가 사방으로 바깥으로 뻗은 우리 IC를 갖다 QFP 타입 IC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QFP 타입은 이 다리들이 가느다란 다리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어떤 솔더링이 돼 있는데, 그죠? 뭐든 이제 제조 공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뭐 크림 솔더링 해가지고, 그죠? 리플로 공정을 거치면 위에서 열을 쏴가지고 얘를 붙였겠죠, 이렇게, 그죠? 이 다리를. 근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화질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기 신호는 나오는데 화질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 양쪽에다 후락스를 젤 플락스를 발라갖고 열풍기를 한번 다시 재납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글쎄 요즘에는 뭐 그런 걸 제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냉납도 많이 난다. 또 이게 스케일러가 또 열이 하다 보면 많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다 히트싱크를 붙여가지고, 그죠? 서멀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히트싱크를 붙여가지고 방열해 주는 경우도 있죠. 이제 고급 제품들은 이제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에도 히트싱크를 달아가지고 열을 식혀주고, 뭐 레귤레이터 쪽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뭐 저가 제품들은 원가 절감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지 안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예. 자, 우리 지금 많이 쓰는 주전원부에서 쇼트키 다이오드, SMD 타입의 쇼트키 다이오드는 뭐 이 소자들은 용량 감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 감퇴, 이 내부 쇼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쇼트가 되면 어떤 증상이랬죠? 스위칭 다이오드, 스위칭 레귤레이터 쪽에서 2번 쪽에 2번 다리로 아웃풋, 즉 5V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쇼트가 되니까. 왜? 피드백이 감지해서 발진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쇼트키 다이오드도 은근히 이 쇼트가 많습니다. 이건 측정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디지털 데이 다이오드 모두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요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여기가 플러스고. 스위칭 TR 얘도 많이 나갑니다. 쇼트가 되거나 단선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용량 감퇴는 기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요 스위칭 TR은 우리가 인버터 쪽에 온오프 시그널을 인버터 쪽에 넘겨주기 위해서 스위칭 회로 쪽을 많이 쓰고요. 또 패널 전화 5V를 갖다가 패널 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 스위칭 회로 쪽을 이 TR도 많이 씁니다. FET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위칭 TR도 이런 그 분량이 많은 소자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리가 들어오면 이 의외로 이 DC잭 분량도 많아요. DC잭, 그죠? 그 중에서도 보면 이 냉납이 많습니다. 냉납. 이 냉납이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 꽂을 때 꽂으면서 흔들어대는지 이 밑에 이 때만 부분이 일어나 버려서요. 이게 일어나거나 냉납이 나거나 아니면 PCB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게 노트북도 그래요. 그래서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흔들면 됐다가 안 흔들면 안 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이게 지금 모니터 쪽이잖아요. 모니터에 보면 이렇게 잭이 DC 잭이 이 뒤에 이게 납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리가 들어오면은 이게 꽂으니까 뭐 어떤 때는 흔드니까 되고 안 돼. 이렇게 꽂아가지고 약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덜렁덜렁 하면 뒤에 뭐가 냉납이 생긴 거거나 이게 손상이 돼. 대부분 얘가 망가지는 경우보다 냉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 보면 요 단자 세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이게 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하게 PCB가 깨져가지고 덜덜거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상적인 것 같아. 룻배로 보니까 약간 냉납, 이 납이 크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붙었다 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재납을 해주고, PCB가 깨졌다 그러면 회로를 갖다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구르건으로 좀 싸줘가지고 얘가 좀 안 흔들리게끔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이 DC잭도 의외로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 나누는 게 220V가 바로 들어갈 립스보드 방식은 좀 약간 좀 비싸고 이 아답터 방식 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수리할 때는 또 아답터 분량이다, 전원 보장이다 편하지. 이 아답터만 갈면 되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또 그죠? 아답터 방식의 이 전원 방식이 좀 편할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 이제 분량도 있더라.
자, LVDS 케이블. 얘도 아주 단골 메뉴로 들어오는 불량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뭐냐면 두 가지 불량이 있어요. 하나는 이 접촉 불량, 하나의 핀 손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수리가 들어왔는데, 그죠? 화면이 자꾸 뭐 이 안개 낀 현상, 또 글자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뭐 그런 불량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뭐 스케일러나 아니면 타이밍 컨트롤러 불량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의외로 이 케이블 접촉 불량이 많더라는 거죠. 이 접촉 불량은 뭐냐면 요 지금 단자가 30핀으로 되는데 이 핀은 99.9% 금도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금이에요. 금은 녹이 쓰는 게 아니면 때가 쓸어요. 때가 낀단 말이죠. 그럼 접촉 불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점 부활제를 사용하는 거. 이때 접점 부활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접점 부활제를 일단은 그렇다 그러면 먼저 수리를 하지 말고 케이블을 뽑아서 여기다 접점 부활제를 한번 뿌려요. 그럼 얘가 증발성이기 때문에 금방 이 증발이 됩니다. 한 번 더 뿌리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녹들이, 그죠? 때들이 싹 깨끗이 지워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패널 쪽에 보면 여기 LVDS 케이블 커넥터가 있죠? 여기도 한번 뿌리는 거죠. 한 두 번 정도 뿌리고 꽂으면 의외로 해결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접촉 불량이 있다고. 그 다음에 수리를 몇 번 거친 것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LVDS 케이블이 락이 있어요. 락이. 이 꼭 꽂으면 딱 걸려서 안 빠지게끔. 왜냐면 이렇게 없는 것들은 시간이 가면 이게 슬슬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옮기다 보면, 이동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테이프를 붙인 그 제품들이 많죠.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인 거, 뭐 검정 테이프를 붙인 거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보통 락이 있어서 걸리면 안 빠지죠. 근데 이걸 강제로 빼다가 여기를 부러뜨려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러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핀이 여기 요것도 약간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핀 손상에 대해서 접촉 불량을 유발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무슨 뭐 어떤 안개 낀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케이블 아까 보여드렸죠. 여러 개 갖고 그런 거 깨진 것들은 어차피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를 좀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핀 손상 같은 거는 교체해주고, 접촉 불량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거 LVDS 케이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FFC 케이블 이것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했죠. 얘는 뺄 때 조심 좀 해야 돼요. 이게 플렉시블 플랫 케이블이라는 종류이기 때문에 좀 뻣뻣해요. 아주 뻣뻣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 이 핀이 드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접촉 불량을 많이 유발하겠죠. 어떤 사람 자꾸 이 고무 지우개로다 막 이게 지우는데, 지우면은 이게 핀이 가느다라기 때문에 핀을 건드려요. 이런 것도 핀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고무를 쓰는 것은, 이제 지우개를 쓰는 것은, 그죠? 제 권장은 안 하고, 접점 부활제를 꼭 써라. 이 접점 부활제가 좀 비싸요. 10,000원 이상 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쓸 일이 이렇게 많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접점 부활제를 이용해서 가능한 좀 하고, 이 지우개는 좀 가능 사용하지 말아라. 이 지우개를 아주 그냥 편하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핀들을 손상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쓰는 메모리는 뭐 지우개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예민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해요. 조심을 하라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에이드보드의 이제 고장 점검 수리 쪽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자를 갖다가 문제가 되면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레귤레이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귤레이터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보조 전원부에서는 리니어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LDO 얘기를 해요.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리니어 레귤레이터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런 걸 우리가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 즉 소수점 단위를 출력을 못하는 우리 레귤레이터를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라고 했고, 소수점 단위 여기 보면 111지 33이라는 게 3.3V를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LDO라고 얘기합니다. LDO,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 즉 입출력 간의 전압 차이가 별로 없는 걸 부분을 우리가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고장 불량 유형 보면 이게 열받아 타는 경우, 열화가 되는 경우, 쇼트가 되는 경우, 뭐 열이 나다 보니까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 크랙이 생기면서 이 냉담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측정해 볼 거는 뭐냐면은, 그죠? LDO 레귤레이터에 보면 다리가 3개지만 단자는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가 있다고 그랬죠. 입력되는 전압과 출력되는 전압이 정상적인가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전압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그죠? 지금 소자가 작동이 안 돼, 이상 증상이 나는데
그럼 여기 지금 VCR 제대로 공급되고 있냐? 전압 측정해 보는 거야. 111제 3.3이니까 지금 5V가 입력이 돼서 이쪽으로다가 3.3V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직이 재니까 5V가 정상에 들어가고 있어. 출력직이 되니까 3.3V가 나와야 되는데 2.8V 떨어지고 있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소자가 문제든가 입출력단에 걸려있는 콘덴서가 문제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된 VCC 공급되는 이 소자들의 약간의 진행성 쇼트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먼저 얘를 측정하기 전에 이 LDO 자체 이 회로를 점검해야 되겠죠. 자, 전압이 예를 들어서 5V 들어가고 출력이 3.3V 나온다 그러면 이 측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립스보드 2차 측에 5V, 12V가 나오는데 야 이거 PWM 문제 아니야? 애만데 헛다리 긁고 있으면 필요가 없겠죠. 입출력이 정상이라면 얘는 오케이예요. 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입력이 뭐 5V가 4. 몇 V 떨어진다든가 출력이 3.3V가 아니라 이상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니까 이 소자 불량이야, 여기 연결된 회로가 문제야, 아니면 입출력단에 연결된 콘덴서가 문제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자, 그렇게 전압이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 레귤레이터 앞단에는 콘덴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3년 이상 된 용량 감퇴는 기본 먹고 간다. 왜? 전해 콘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 측정을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오실로스코프를 한다면 아까처럼 이 직류 성분 속에 교류 성분, 리플이 있는지 없는지 가다가 이렇게 리플이 나온다. 그죠? 그럼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리플이 나온다면 갈아야 되겠죠. 근데 보통 리플 체크는 잘 안 하고요. 보통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기능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캐패시터 메타로 우리가 정전 용량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죠? 더 편하게 하려면 스마트 핀 세수사가 측정을 한다 이거죠. 미달되면 갈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전이점이 왜 정상이야? 그럼 뭐 하겠어요? 이 소자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절연 측정을 해보는 거지. 그라운드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절연 이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 그 그라운드를 기점 공통 단자로 놓고 양쪽 리드를 냈을 때 300오h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절연 저항이 305ohm 위에 떨어지면은 이 소자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얘랑 연결된 그 소자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의심스러운 뭐냐면 얘를 탈거해 가지고 측정을 해보라는 얘기죠. 탈거했더니 정상이야. 그렇다 그러면 얘랑 연결된 다른 쪽의 회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뭐냐,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전압 측정을 해서 입출력 전압이 정상이냐, 정상이랑 그냥 넘어가면 된다.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연결된 콘덴서를 측정하고, 콘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 레귤레이터 절연 저항 측정하고, 또 의심이 간다 그러면 탈거해가지고 측정이 정상이다 그러면 그 레귤레이터는 정상이다 이거죠. 그럼 얘랑 연결된 회로 쪽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전압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탈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측정 값은 이 탈거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죠. 왜냐면 이 기판들에 보면 있잖아요. 그 AD 보드를 예를 들어봅시다. 들어오면 이 회로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뭐 쇼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이상 측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의심에는 탈거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그죠? 자, 이 지금 얘는 뭐냐,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죠. 7805라는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예요. 자, 12V가 들어가서 5V를 레귤레이션 동작에 의해서 5V를 출력해내는 우리가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다. 단자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절연정 측정을 해보는 거죠. 얘가 양품인지 아닌지. 자,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요. 자, 흑색 리드봉을 뭐 그라운드 단자, 이게 2번이 그라운드잖아요. 적색 리드봉을 대든가 그건 뭐 단자 리드봉은 밖에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다 대고 양쪽을 쟀을 때 300오hm 이상을 유지를 해야 얘가 불량이 아니다는 얘기죠. 300오hm 밑으로 떨어졌다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얘를 재봤죠. 그라운드하고 아웃풋을 재보니까 6.31kg가 나왔고 그라운드와 인풋을 재니까 9.53 메가옴이 나왔죠. 이 정상이죠. 그죠?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부품의 양부를 판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탈거 상태에서 한 거예요. 실장 상태에서도 회로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 우리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핀맵이 틀려요. 얘는 또 여기 1번이 그라운드네요. LM111 1.8이라는 그 LDO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는 이 핀맵이 또 틀리죠. 1번, 2번, 3번이니까. 자, 1번 그라운드에다가 하나의 리드봉을 대고 양쪽을 쟀을 때 300오h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자, 쟀더니 0.362kg가 나왔어요. 또 한쪽을 쟀으니 0.946kg가 나왔어요. 이 정상이죠. 이것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걸 떼어가지고 쟀을 때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 회로와 연결된 어디 부분에 지금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어떤 쇼트가 발생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추적 60분을 해 나가는 거죠. 60분까지는 너무 뭔가? 추적 3초 이런 식으로. 자, 핀맵은 우리가 찾아봐야 돼. 많이 쓰는 것은 그냥 에어버디세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요런 것들은 좀 다리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전원을 인가한상에서 전원을 측정해 보라고 그랬죠. 앞서서 먼저 전압을 걸어서 측정을 먼저 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자, 인풋 단자 얘는 LDO 레귤레이터 LM117 1.8이라는 것은 5V가 들어가서 1.8V 출력하는 거다. 그 입력이 5V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풋 단자. 여기가 인풋이잖아요. 여기 인풋. 3번 단자. 3번 잔날 이제 5.11이 나왔어요. 정상이네요. 자, 아웃풋 단자가 몇 번이죠? 아웃풋 단자가 1번이 아웃풋이죠. 1번을 아웃풋을 재니까 DC 모드로 재니까 1.787이 나왔어요. 정상이죠. 이게 무슨 1.2로 떨어진다니까 1.5로 떨어지면 입출력단의 콘덴서가 문제가 있던 이 소자가 진행성 불량이든 아니면 얘랑 연관된 어떤 회로가 문제거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적 5초를 해 들어가야 되겠죠. 60분은 뭐 너무 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죠? 입출력자는 정상이라면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응? 정상인데 응? 공부 차원에서 뒤질 수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레귤레이터 12V 인가한 상태에서 이제 이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리플을 측정한다 그러지. 리플은 저는 안 하는데 굳이 리플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그죠? LM117 1.8은 출력에서 1.8V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원을 놓고 나서 오실로스코프로 출력을 찍으면은 이 파형이 나와요. 이 파형이 나오는데 이 파형이 저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겁니다. 이 파형이 이 잔잔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리플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를 쓰면요, 파형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요. 수리맨 중에. 그럼 재면 나오면서 여기 전압이 나오죠. 1.787이라고. 이 정상이죠. 예. 이렇게 굳이 여러분들이 파형을 측정한다면 리플을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들이 과연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정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웃풋도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아웃풋 아까 지금 인풋이고 아웃풋을 측정해 봤어요. 3.3V LM117 3.3이니까 그죠? 3.3V 나오는 거죠. 측정을 해보면 그죠? 여기 3.3 나오면서 리플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굳이 파형 측정하면 이렇게 파형 측정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얘는 발진과 스위칭 기능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얘 불량도 보면 열을 받아서 전소가 되거나 또 열화가 되거나 내부 쇼트가 되거나 냉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냉납도 좀 간혹 있어요, 이게. 자, 일단 전압 파형을 측정하는 거예요. 얘를 측정 포인트는 뭐냐면 입력 전압과 피드백 전압이 데이터 시트상과 일치를 하는가. 여기 1501-501이라는 얘기는 발진 주파수가 150kHz로 발진을 한다는 뜻이에요. 50은 뭐냐면 아웃풋이 5V다. 그죠? 그러면 이 5V하고 피드백 전압이 항상 같아야 되죠. 그죠? 피드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이 내부의 발진 회로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은 발진을 조금 시키거나 많이 시켜서 항상 2차 측에 안정화 전압을 기한다 하는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일치하는 걸 보고 그라운드하고 그죠? 이 그라운드 지금 여기 3번이 그라운드죠. 에우라고 그랬죠. 요거는 여기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 4번이 피드백, 5번이 온오프라고 그랬어요. 자, 3번하고 각 단자 됐을 때 전현 저항 값이 300옴 이상을 유지하는가를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단 이게 2번이 뭐냐면 5V지만 얘는 직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펄스 발진에서 나오기 때문에 맹류성이에요. 그죠? 맹류성이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로 됐을 때 얘가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피드백 전압이 일치하는가 전격 전압하고 이런 걸 측정하면 되는 거죠. 일단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절연 저항으로 제가 잡아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단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자는 A라고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요. 5단자 레귤레이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 단자 측정을 해보는 거죠. 300옴 측정하는지. 자, 3번이 그라운드죠. 그라운드하고 단자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16.96 메가옴, 8.9 메가옴, 그죠? 그죠? 탈거 상태에서 이게 정상이죠. 이런 것들은. 실장 상태에서 한번 재보는 거죠. 실장 상태에서 어려움은 뭐라 그랬어요? 이와 연관된 회로가 뭐 진행성 불량이거나 아니면 쇼트를 갖고 온다 그러면 이상하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재니까 이런 것도 재니까 실장 상태에서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탈거 상태에서 실장 상태에서 다 측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장 상태에서 의심스럽다 그러면 떼어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5단자 레귤레이터는 이게 뜨는 이 얘를 이 탈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어렵죠.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12V를 인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거죠. 자, 1번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그랬죠? 12V가 들어간다 그랬죠. 2번으로는 뭐예요? 5V가 나왔지만 얘는 발진 파형이 있다. 직류가 아니다. 맹류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V가 나오지만 어떤 이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 파형 측정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자, 12V 5V가 정상적으로 나와. 파형 정상이라면 이거 측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3번이 그라운드고 4번이 피드백이고 5번이 온오프예요. 그래서 재보는 거죠. 1번 재봤더니 12V 정확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번하고 아웃풋, 그죠? 2번 쪽에 출력을 재니까 DC 모드로 재면 얘가 DC 전압이 5V가 나와요. 하지만 얘는 완전한 DC가 아니라 맹류성입니다. 맹류성. 그래서 여기서 오시로스코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피드백을 쟀어요. 피드백을 쟀더니 5V가 나왔어요. 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과 피드백 전압은 같아야 된다. 그죠? 왜? 이게 틀리면은 피드백이 동작돼서 이상 작동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2번은 파형 측정하라고 그랬죠? 파형. 얘는 뭐냐면은 2번 단자는 안에 내부 발진과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2번 쪽으로 5V가 아웃풋이 출력이 되는데 얘는 직류가 아니라 맹류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가 150kHz의 어떤 발진 파형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파형을. 자, 오시로스코프로 놓고 찍었더니 발진 파형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154.29가 나왔네. 정상이죠. 그죠? 이게 뭐 120kHz를 떨어진다 그러면 내부 발진 회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피드백의 동작에서 발진 파형을 뭐 어떻게 줄이든가 했을 거라는 얘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 파형이 나오는지, 이제 이런 AD 보드가 이상 작동을 했을 때, 그죠? 그런 파형까지 측정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정 발진자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